오늘로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권에는 길다면 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만 거성이라 그러지. 뭐. 네. 아니, 대우를 저희 잘해드립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 보수의 거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성입니다.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거성으로서 요거 좀 짚어보죠. 지금 현안부터 좀 짚어볼게요. 저 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요. 호주 대사 임명됐는데 공수처로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몰랐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 해제를 하고 어제 출국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도피시키는 거냐 이거 반발이 좀 있어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사 임명 취소하고 불러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출입국에 관련된 업무가 법무부잖아요. 법무부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가령 장관급 인사가 이 출국 금지가 됐다 이러면 대통령실에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변호사 숫자가 적을 때는요. 변호사가 뭐 제가 개업할 때마다 1000명이 안 됐거든요. 개업한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어디 나쁜 짓 해갖고 순경 멱살만 잡아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장관급 인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이 있고 그리고 정무수석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장관급 인사가 출국 금지가 된다 몰랐다? 목을 다 잘라야죠. 아, 그건 좀 약간 과격한 아니죠.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된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경질이라고 하시죠.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권력자인 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지 밑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기 직책을 다 하지 못한 거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씀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국방부 장관 그것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놓은 사람이 지금 출국 금지가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앞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처럼 처리하고 불러들여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 자체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군사 부분에 제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가령 병사들을 그 지휘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혹은 지시를 잘못했어. 그 병사가 상해를 입었다 사망을 했다. 사망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명령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그 지휘하는 지휘관이 지휘봉을 들고 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사단장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장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 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를 했다. 그럼 사단장이 처벌하지 마라.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종섭을 출국 금지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출국 금지를 그렇게 함부로 시키는가?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분을 가령 호주에 대사로 임명을 할 때는 아그레망도 보내고 많은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종섭에 연관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스크린을 하지 않았느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뭐 출국 금지가 돼가 있다라든지 안 돼가 있다라든지 이거 다 파악을 했을 텐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공수처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뭐 결과를 보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사로 임명한 요 부분, 요 본질적인 부분. 아니 근데 4시간 조사를 다 받고 아마 공수처에서도 그 견해는 보냈겠죠. 뭐 이러이러한데 뭐 지금 출국을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출국이 됐지 않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요. 우리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보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출국 금지 풀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했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무슨 일 있으면 들어와야 되겠죠. 아니 그 얘기는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임명 처리하고 그냥 불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되지 않고요. 왜 그런가 상대국에 대한 근본적인 외교관 외교
간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고 적어도 아그레망이 오고 가고 했다면 함부로 그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예.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령 그 출국 이 금지를 풀었을 때는 분명히 그 공수처에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때 마지막에 그건 썼을 거예요. 각서를 썼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라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 출국 금지 풀 때 그렇게 쓰긴 하죠. 예, 네, 다 쓰죠. 예. 그러니까 뭐 명색이 일국의 그 장관까지 지는 사람이 그리고 공직으로 외부에 나가는데 그 허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아마 이 외압 금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기록을 안 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전원입니다 일단. 예. 보도된 건 아니고. 국방부에 있는 분들에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예. 각 대학 교수들에게. 그래서 그것도 교수님들하고도 또 내가 얘기를 그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상 이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처럼 군사법원에서 다 수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현안 하나만 짚어보고 총선 얘기 갈게요. 예. 지금 의대 정원 있잖아요. 예. 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이 대응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톤을 낮추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많은 신문에서 예. 많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보고 있는 신문 한 6개, 7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국민들 한 80%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 늘리는 거 2,000명 늘리는 거 지금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 늘려버리는 거 다 박수치고 있다. 찬성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지금 이걸 선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2,000명 늘려봤자 10년 뒤에 전문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드시 이건 늘려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요. 나는 이게 늘리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 건지 그걸 떠나서 총선 전에 이 중대한 시국에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이 폭탄을 던져버리는지. 예. 그런데 지금은요. 가령 국민들 박수를 친다고 합시다. 박수 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빅5 병원에 부지런히 좀 다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폭탄 하나 던져놓는지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은 총선 앞두고 실책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내가 보기로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지는 모르고 또 그 많은 신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이래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의료 대란으로 확대가 돼 버린다면 그래 되면 사고가 터지면 국민들이 분노의 화살은요 어디로 향합니까? 집권 여당에 향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짓을 했다.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친 뒤에 총선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해도 충분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본격적인 총선 얘기로 전환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대 증원 관련한 여론조사 요거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한 거고요. 지난 2월 2일에서 3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한다 48%,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11%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요 얘기 좀 해보죠. 이 총선 30일이에요. 지금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필요한 비책이 뭐다? 요거부터 일단 딱 제시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해보죠. 총선 70일 전에 이 국민의힘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그때 30%가 깨져버렸잖아요. 29%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을 쳐다보는 눈들이 다 냉랭했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목표를 세 가지를 나는 그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민주당을 명당으로 만들겠다. 이재명당. 예, 명당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 그걸 이제 반대편에서는 친문이나 비명에서는 그렇다면 그건 사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뭐 밀실이니 사친이라는 말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151석을 만들겠다. 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개항을 해서 나는 당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예. 이건 뭐 얘기는 텃밭이니까. 응? 송영길 있을 때부터 텃밭이니까. 그렇긴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위험해진 겁니다. 뭔가 하면 예. 이게 공천이 시작돼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 예. 이게 가장 검색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 말이 딱 나오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명 행사의 검색량이 거의 한 8, 90으로 확 올라갔다면 가령 이재명 리스크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쫙 내려와서 거의 0으로 바삭 딱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그만큼 비명 행사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 먹는 하마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뭡니까? 민주당은 저 공천 엉망으로 하는구나. 공천에 뭐 감동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떠났어. 공천 자체가 완전 사당화, 사천, 엉망이구나. 미실에서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됐던 게 뭐 김영주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그 문학재입니까 전 의원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비명들 그 가장 놀라운 게 박용진 의원. 오늘 뭐 결과 나오니까. 박용진 의원 그렇게 자기와 경쟁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위 10%로 그냥 쳐버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세 가지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그래서 제가 보기 첫 번째 목표 명당은 만들었죠. 그건 만들었죠. 명당은 이제 달성이 됐죠. 그런데 151석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개항을은 뭐 내가 이게 또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면 또 다 불려야 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 간단히 얘기를 하겠는데 과거와 달리 쫙 달라붙어 버렸단 말이에요. 후보가 아무래도 좀 원희룡 전 장관이니까 그런 거. 아니 문제는 한쪽은 상승 추세고 추세가? 한쪽은 정체거나 하락 추세니까 문제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경우에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런 뭐 경우에는요. 개인 의견이시고. 거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쪽이 상승 추세가 있고 한쪽이 하락 추세인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한쪽으로 데드크로스죠. 하락 한쪽에서 보면 데드크로스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요. 자, 큰일 났다.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런가 하면 명당이 타되고 그리고 151석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방탄조끼를 일제히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갈 곳은 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또 구속영장 또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상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걸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방어할 거냐. 방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이게 명당 일색으로 만들려고 했던가. 그렇지 않고 비명 그리고 그 다 친문 다 이게 의논을 해서 이 당선을 위주로 만약에 공천을 했다면 그럼 총선 전망도 좋고 본인 선거도 좋았을 거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이 널널거릴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더하기 재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요 결국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대 원희룡 전 장관의 요 여론조사.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9일에서 10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 원희룡 35% 이재명 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 민주당 했으니까 아니 그 앞에 갤럽은 4%예요. 면접조사를 했는데 4% 차이 난 거예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것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장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치 있죠. 예. 재치 있는데 이 재치만으로 선거를 승부하기는 아직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이분이 가령 나는 그 국민의힘의 이번에 그 공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예. 정말 반가운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영입 인사 중에서 가령 뭐 호준석 그 앵커 같으면 예. 가장 흠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인영 전 장관의 예. 상대죠. 예. 그리고 가령 부산에 그 김태호 전 지사 같으면 저 김두관 예, 의원에게 김두관과 막판에 붙잖아요. 지사 대 지사의 예, 대결. 예, 양산을입니까? 김해을입니까? 양산이요. 예, 양산을이죠. 네. 예, 고장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령 서병수도 북을로 갔죠. 부산에. 네, 그 흠지예요. 네, 부산 전재수 예, 의원. 흠지거든요. 그걸로 갔죠. 그리고 조혜진도 갔죠. 한마디 말 없이 다 갔단 말이에요. 조용하다. 예, 그런 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못 그런데 주는 건 뭐예요? 감동을 못 준 건 눈에 반짝 뛰는 신인이 없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런 분이 하는 분이 물론 저런 사람 어디서 찾았어 뭐 이런 거. 근데 뭐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사장을 강남 병에 이 투입하는 거. 근데 강남이나 서초 같으면요 상향제 공천을 해야지. 거기에 왜 자꾸 전략 지역으로 만들어서 전략 공천을 그게 비례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초울도 그렇고 강남병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초울 같으면 거기 박성중 의원 같으면요 서초 구청장을 3번을 했던 분이에요. 그 서초에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는 신동욱 앵커 같으면 얼굴도 많이 팔린 분이고 셀럽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을 거꾸로 부천에 보내는 게 나는 더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깜짝 신인 발탁은 없다. 없죠. 그리고 눈에 번쩍 띄는 분. 그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깨놓고 말합시다. 이게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세를 다루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령 사격 잘한다, 뭐 복싱 잘한다, 뭐 운동 잘한다, 금메달 땄다 이래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뭐 왜 그런 왜 아니죠. 내 의견이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문명국의 선진 민주정에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레슬링 잘하는 선수가 이노키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노키가 그 의원이 된 적이 있지만은 그게 성공 작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는 왜 지금 꼭 비례대표에 그런 분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역 배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아니죠. 거죠?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물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비례대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 당선되기 힘든 전국적인 인물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하필이면 꼭 거기에 보면 우리는 내가 이거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될지도 모르니까.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어떻든 조금 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양당의 공천에 대한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비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책? 민주당은 뭐 하면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뭐 하면 이길 수 있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선거 앞두고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마음을 비우란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국민 앞에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내놓아야지. 제발 좀 내 편 들 사람 권력자가 이 공천권자가 앞으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사람 이래서 이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앞으로 서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이런 장구에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장구에 부리면 나는
그건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럼 비례대표 공천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민주당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불어시민연합에서 저 추천한 후보들은 쭉 몇 명이 좀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요. 네. 지금 비례대표 이게 참 엄청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지금 조국 그 신당 뭐 조국이라는 조국 혁신당. 예, 본인의 이름을 쓴 문명국의 유일한 정당이 아마 조국 혁신당일 거예요. 이 조국 혁신당보다도 잘못하면 정당 투표에서 더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더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굉장히 큰데 하필이면 민주당이 왜 이제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몰리느냐.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당으로 만든 데 대한 비명 그리고 그 예, 비명 친문 뭐 이런 이걸 지지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분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왜 이게 이재명이 사당하냐.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조국을 찍겠다. 조국 신당을 찍겠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더 큰 문제는요. 거기 보세요. 진보 신당하고 그다음에 진보당 또 거기다가 시민연합. 네? 이 시민연합에 계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이 박수근 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다 키운 사람들인데 바깥에서 보기에 어떻게 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체제를 너무 비판을 하고 미국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친북 세력이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말씀을 이런 분들이 앞에 진보당 계열의 세 사람 그리고 시민연합이 네 사람 10사람이 순순히 배치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 정당 투표에서 완전히 조국 그 신당보다 밀려버린다면 조국당보다 밀려버린다면 민주당이 먹을 파이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를 종북 세력이 만약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비례대표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몇몇은 좀 보도는 되고 있어요. 어제 대충 나왔죠. 대충 그걸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비공개 신청한 사람은 모르고. 비공개 신청한 사람들도 그 대충 이 소문이 나 있더구만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요. 중앙위나 뭐 이런 데서 나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를 하면 결론이 나오겠지.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자의로 만약에 순번을 정한다면요. 나중에 두고 과거 21대 김형호 공관위원장 같은 그런 또 욕을 해도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조국 혁신당 얘기 나왔지만 저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협력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연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로 공천하면서 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평가들도 있거든요. 조국의 강하고 탄핵의 강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강이 많아요? 진짜. 그러게요. 좋은 강은 많은데 왜 엉뚱한 강을 자꾸 그리고 탄핵의 강을 이미 다 건넜기 때문에 유영하를 공천을 했겠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마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을 만났습니다. 가령 그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집에 가서도 만나고 이럴 때마다 TK의 지지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TK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강성 보수들의 그 지지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러니까 가령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많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달서에 출마를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식으로 눈치를 좀 줬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공천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뭐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다?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준 거죠. 그리고 리스크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왜 하필이면 또 뭐 달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한 분이고 그렇게 아주 무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지망생이었고 오래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정치지망생이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면 나 정치를 잘 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런데 조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입시 비리로 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조국 혁신당 공약이 뭡니까? 입시 관리를 잘 해서 공정한 입시가 되도록 하겠다. 아, 뭐 그런 비슷한 거 있긴 있죠. 예. 지금 뭐 국민들 놀리는 겁니까 지금? 응?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법률심만 남겨놓은 분이 창당을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예. 나아가서 예. 감옥에 있는 송영길 의원이 전 의원이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자 자기도 민주당이 우당이니까 우리도 비례연합에 좀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역임인사 논란 관련 질문. 그러니까 아마 본인 저 징역 2년하고 황운하 의원 네. 징역 3년 이거 물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할지라도 상고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이게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거고 그것이 보장 안 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법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과거에 SNS에 수많은 그 검언들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조국 대장경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으신 분인데 예. 생각해 보세요. 조국 교수가 대법원이 법률심의를 모를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이 사건은 거의 없어요. 네. 다들 아시잖아요. 뭐 본인이 그 자기 사건이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리 형량 과다하다. 이건요 상고유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좌우지간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을 받은 분 거기다가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 줄 더 뜹니다. 왜 조국은 징역 2년을 다 받고 항소심까지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고 나는 1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도 법정 구속을 시키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응? 이래서 우리 형평 있게 나도 지금 정치활동하게 보석으로 풀어달라. 이래서 창당대회를 한 6일 본인이 보석 심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전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